국가고시 1회 해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여러분, 임신 28주 된 산모가 혈압이 160에 100, 이고 얼굴과 손발에 부종이 심했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의심할 수 있느냐라고 했죠. 우리가 혈압의 정상 범위라고 하면은 120에 80인데 임산부는 뭐 혈압이 좀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임산부가 혈압이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얼굴과 손발 부종이 굉장히 심하다고 했어요. 이것만 봐서 딱 뭐죠, 여러분? 임신 중독증. 요거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독증에 세 가지 증상이 있어요. 세 가지로 딱 나타나는 임신 중독증의 증상이 우리가 요것도 시험에 뭐 잘 나오긴 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부종. 그 다음에 이 부종으로 인해서 뭐가 되죠? 체중 증가. 그 다음에 소변 검사할 때 단백뇨가 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압이 혈압이 상승을 하는 것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독의 세 가지의 특별한 증상들이 부종과 단백질, 혈압이 상승하는 것, 단백뇨가 빠지는 거, 요거 세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는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종 때문에 체중 증가가 생겨요. 그래서 임신 중독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병원에 가서 항상 체중 측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혈압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변 검사도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받는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볼게요. 2번은 성인 간호학에 해부학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2번 보시면 뭐라 말은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가 너무 길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거의 끝에 줄만 보시면은 거의 물어보고자 하는 게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혈소판의 주요 작용으로 옳은 것 했죠. 그래서 우리가 피사총사 해가지고 이제 중앙 선생님들은 배우셨는데 피사총사 해서 우리가 뭐가 있죠? 적혈구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백혈구, 혈소판, 혈장. 얘네들이 피사총사라고 부르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얘네들의 주요 역할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적혈구가 하는 역할은 대표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식균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해요. 식균 작용이라고 하면 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간혹 나오기도 했죠. 몸속에 염증 수치가 높았다. 이 염증이 높아지면은 가장 먼저 상승하는 피의 종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답은 요 백혈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와 같은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군대와 같은 역할이다. 그 다음에 혈소판은요, 뭘 하죠? 혈액을 응고시키는 거. 그러니까 지혈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혈소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가 났어요. 다니다가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 이렇게 상처가 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피가 지금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가 이제 피가 나고 있는데 혈소판이라는 수치가 나한테 없으면 피가 지혈이 안 되고 계속 피가 나겠죠. 근데 혈소판은 어떤 역할을 하냐? 찢어진 상태 위에다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댐을 만들어요. 댐을 만들어서 피가 나지 않게 지혈작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피가 이렇게 지혈이 되면서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혈액 응고 작용을 하고요. 혈장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그냥 영양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양분. 쉽게 말하면 뭐 영양분인데 혈장은 솔직히 잘 나오지는 않고요. 혈장에서 뭐 분리해가지고 뭐 면역 억제제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하긴 하지만 혈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안 나오고 요 세 개 얘들 돌아가면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피사총사, 적혈구, 그 다음에 우리가 백혈구, 혈소판, 혈장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 영상 잘 나오나요? 여러분? 영상 잘 나와요? 영상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요 기본적인 해부에서 피가 하는 역할들을 조금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혈소판의 역할은 우리가 혈액응고 작용을 한다. 그래서 지혈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면역 반응 나와 있잖아요. 요 면역 반응이 요 영양분인 혈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장에서 일부를 추출해서 면역 억제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식균작용은 백혈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조직의 재생 요거 있어요. 조직 재생은 누가 하냐면요, 백혈구가 합니다. 백혈구. 여러분이 백혈구는 식균 작용으로만 알고 있는데 백혈구의 또 다른 역할이 뭐냐면 조직을 재생하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잘 나오는 지문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때 시험에서는 끼워 넣더라고요. 백혈구의 역할은 대표적인 거는 식균 작용이지만 조직의 재생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산소 운반은 대표적으로 적혈구가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실게요. 3번에 이건 이제 응급간호학이죠. 독약이나 약물을 과량 복용하여 인체에 유해한 독성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예견되는 약물 중독 환자를 발견을 했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물 같은 거를 복용하고 난 그 환자를 발견했을 때 우선은 의식의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주고, 의식이 없게 되면 바로 이제 기도 유지해주고 병원으로 이송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쇼크 증상을 관찰한다, 물을 마시게 한다, 위세척을 한다, 의사를 부르고 기다린다.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약물의 용기를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119에 신고하기 전에 환자 의식도 확인을 하긴 하지만 119에 연락하시기 전에 이 사람이 먹었던 약병이 주변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구토를 하고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런 구토물도 같이 이렇게 좀 싸서 병원에 들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약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런 약물 중독이 발생해서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조치는 약물 용기를 확인한다, 또는 토물 및 용기를 병원에 들고 가도록 한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3번 같이 물을 마시게 한다, 이거 있는데요. 물을 마시게 해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면제 등 경구약으로 수면제를 먹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의식이 있는 환자들한테 희석을 위해서 이렇게 물을 마시게는 해요. 하지만 거의 이렇게 약물 중독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의식이 없는 상태라서 경구로 어떤 거를 먹이는 거는 조금 금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라든지 경구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고 이제 쓰러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세척을 병원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3번을 제가 한번 뭔가 정리를 해드리면, 만약에 이제 약물을 먹고 쓰러진 환자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 환자가 무의식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대부분은 무의식일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일 경우에 가장 먼저 뭐 하죠? 무의식일 경우에는 항상 기억하시라겠어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기도 유지가 가장 먼저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운동 물질을 신속하게 좀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제거를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위세척이 되겠고요. 위세척이 금기가 되는 약물 종류가 있어요. 그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위세척이라든지 구토를 유발하는 것들을 금기해야 되는 그런 분류군들이 있어요. 일부러 구토를 시키지 말아야 하는 대상자들, 독성 물질, 부식성 물질을 먹어서 쓰러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부식성 물질을 먹고 구토를 유발을 시켰을 때 이 부식성 물질, 빙초산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빙초산을 드시고 이제 쓰러진 분이시라든지 의식이 좀 있는 분인데 구토를 시킨다고 빙초산을 이제 구토를 일부러 유발을 시켰다가는 기도로 넘어오면서 기도를 다 상하게 합니다. 식도로 넘어오면서 식도를 다 상하게 할 수가 있어서 일부러 구토를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구별해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독제 써서
해독제인 약물 같은 거 써가지고 환자들 해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쇼크가 심하게 오신 분들은 쇼크 처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신체 기관 중 인체를 보호하면서 체온을 조절하고 감각 기관이 분포해 있는 곳. 이거는 쉬운 문제죠. 피부니까 특별히 제가 피부계 쪽이니까 더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기도의 말단을 이루는 포도송이 모양의 작은 공기 주머니를 말하며 호흡을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딱 봐도 포도송이 모양 나오면 딱 뭐죠, 여러분? 페포라는 걸 바로 아셔야 되겠고요. 호흡기계에 우리가 순서 있잖아요. 요것도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호흡기계. 호흡기계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제 여기가 비강이죠. 코로 숨이 들어가죠. 비강.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강이랑 여기 비강이랑 여기 구강 쪽에서 만나는 이 공통의 통로가 우리가 인두라고 했습니다. 인두. 그래서 여기는 음식과 공기가 지나가는 공통의 통로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은 우리가 두 갈래 길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근데 두 갈래 길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것보다 숨 쉬는 게 가장 먼저여서 앞에 있는 게 뭐다? 기도. 공기가 지나가는 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식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거 1번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야 호흡기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기도 이제 보시면은 이쪽에서 후두가 하나 달려 있고요. 후두 있고, 그 다음에 후두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기관지. 여기서 이렇게 또 쪼개지죠. 내려가다가 이렇게 쪼개져요. 그래서 후두 다음에는 기관지가 있겠고, 자, 기관지에 이렇게 해서 폐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끝에 달려 있는 것들이 장가지처럼 막 달려 있죠. 요게 바로 우리 세발낙지 할 때 가늘 세자를 쓰거든요. 얘도 가늘다라는 의미에서 세 기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기관지 가장 끝에는 이렇게 포도송이만큼의 포도송이 정말 많은 페포들이 붙어 있거든요. 제가 그림에선 지금 일부만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포도송이 같은 페포를 다 펴가지고 펼치면 어느 정도의 크기가 나오냐면은요, 테니스 코트장 만한 그런 넓기에 그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포는 실질적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기관은 포도송이 모양의 뭐가 된다? 페포다. 그래서 5번 같은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 쪽에 속해요. 우리가 해부학 쪽 아니면 성인 쪽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포도송이 모양의 작은 공기 주머니를 말하며 호흡을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가스 교환. 실질적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 호흡기계 안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여기 폐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우리 멋진 말로 확산이라고 하죠. 확산, 요 말을 씁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는 과정, 확산이라고 하겠고요. 보통 뭐 또 폐포를 물어볼 때 지문 안에 확산 이런 말들을 써놓기도 해요. 그래서 확산이란 말도 폐포에서는 좀 알아두셔야 될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6번이에요. 여러분이 심장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요. 심장 같은 경우는 어려워하는데 심장의 구조라든지 심장의 어떤 그 명칭들만 좀 잘 알고 있으셔도 충분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제가 6번 같은 거 심장은요, 여러분이 하도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있으니까 6번은 우선 패스를 할게요. 먼저 쉬운 거부터 하고 6번은 오늘 제가 낮에 올려드린 영상처럼 따로 얘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6번은 우선 패스할게요. 넘어갈게요.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쉬운 거부터 하고 마지막에 우리 어려운 거 정리하게요. 그래서 6번은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거고, 자, 7번 볼게요.
국소마취제 딱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 양리 쪽에서 국소마취제는요, 리도카인 요거 배우셨을 거예요. 리도카인. 그런데 리도카인이라는 것은 마취제의 성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심실성 부정맥의 치료제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국소마취제의 대표적인 거는 리도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그럼 코카인은 뭐죠? 코카인. 코카인은 마약. 그 다음에 와파린. 와파린은 항응고제. 그 다음에 프리미도는 진경제입니다. 진경제. 진경제가 뭐냐면은 위경련을 줄여주는 약. 우리 위경련 심하게 일어나서 막 위가 아프고 할 때 그 위경련을 진정시켜주는 약이에요. 진경제. 그 다음에 드라마민은요, 멀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멀미약. 그래서 이렇게 약물의 특징을 써놓고 이런 약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는 매 한 문제씩 나오고요. 2019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혈압약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혈압약의 종류로 맞는 것은 이거 나왔었고요. 2019년 하반기에는 정말 기본적인 항생제 약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페니실린 있잖아요. 그래서 페니실린이 답이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물 문제는 거의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 약물이 이런 약물이 있다. 이거는 이런 약물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페니실린 나와 있었어요. 대표적인 항생제예요. 가장 먼저 발견된 항생제의 대표적인 항생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예상해보면은 제가 그때 구충제 얘기했잖아요. 구충제에서 뜬금없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나왔어요. 8번은요. 우리가 성인간화 기초임상실무의 성인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우리가 협심증이랑 심근경색 굉장히 비교 잘하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협심증과 심근경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협심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여기에 계속 어떤 침전물들이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뭐 피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져서 원래 넓었던 구간이 좀 좁아졌죠.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게 콸콸콸 흐르다가 졸졸졸 너무 이제 조금씩 흘러가면서 피가 흐르는 속도도 느려지고 약간 골이 막힌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허혈이라고 하죠. 피가 허하게 흘러요. 혈액이 혈관 안에서 피가 허하게 흐르는 거를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얘네 둘의 차이점이에요. 심근의 경색은 이 협심증처럼 이렇게 있었던 아이들을 계속 놔둬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협심증인지 모르고 계속 놔두고 어떤 증상도 없다 보니까 얘가 이제 완전히 커져서 이 혈관을 완전히 꽉 막아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완전히 콱 막힌 상태가 되고 혈액이 이쪽으로는 아예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심근이 괴사가 되는 상태입니다. 허혈. 우리가 그 혈액의 역할이 뭐냐면은요. 혈액이 하는 역할은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산소와 영양분. 근데 지금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니까 이 허혈 상태에서는 산소와 영양분이 100% 전달이 되지가 못하겠죠. 100% 전달이 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심근의 경색 같은 경우는 혈액의 역할인 산소와 영양분이 아예 통과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소도 없는 상태, 영양분도 가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어떻게 되겠죠? 괴사, 썩어버리는 상태가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약물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그 통증의 시간도 좀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15분 미만 아니면 뭐 짧아요. 그리고 휴식을 하면 통증이 괜찮아지는데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통증이요 쉬어도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통증의 강도도 굉장히 세면서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쓰는 약물, 협심증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약물 여러분 뭐죠? NTG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어디로 투여를 한다? 설하로 투여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심근경색 같이 심근경색도 이제 통증으로 해가지고 심장 부여잡고 온 사람들한테 먼저 NTG를 투여를 해요. 근데 NTG를 투여, 니트로글리세린을 설화로 투여해도 통증 자체가 잡히지가 않으니까 이때는 뭐냐? 마약성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인 뭘 쓴다? 모르핀. 모르핀을 씁니다. 모르핀을 쓰는데 IV 하나요? IM 하나요? 이거는 이제 모르핀 같은 경우는 반드시 IV도 쓸 수 있고 IM도 쓸 수 있지만 IV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지니쌤 그 채팅 같은 경우는요 학생분들이 이거 따라 쓰시고 하시느라 채팅 하실 시간이 거의 없으세요. 네. 그래서 어차피 채팅 안 올라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학생분들 보고 그냥 쓰고 있는 상태라서 채팅 안 올라와도 되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부분, 모르핀이랑 NTG. 하지만 이제 심근경색에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심근경색 환자가 도착을 했다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 그랬을 때 뭐 문제 지문에 모르핀, 산소 공급 있으면 가장 먼저 뭘 해줘야 되겠죠? 통증보다는 이런 사람들은요 산소 공급을 가장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요 산소 공급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9번을 볼게요. 백내장 수술 같은 거 있잖아요. 백내장이라든지 우리가 뭐 귀 쪽으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이거는 그냥 일정 가져가 너네 쉽게 문제 좀 풀어라고 하면 보너스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백내장이랑 또 비교하는 아이가 있죠. 백내장이랑 또 비교하는 아이가 녹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의 같은 경우는 수정체 혼탁. 그래서 눈알이 이렇게 있으면 눈알 자체가 이렇게 뿌해지는 현상이에요. 나이가 들므로써. 그 다음에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안압이 상승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녹내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9번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침상 안정 중인 74세 남자 노인 환자를 간호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내장이든 녹내장이든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은요 수술을 합니다. 수술로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데 수술 후 간호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죠. 그 간호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안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간호. 요것만 보시면 돼요. 안압 올라가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만 잘 기억하시면 문제는 충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수술 직후는 가벼운 운동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 복부 절개 수술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눈에 대한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눈 수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직후죠. 절대적으로 ABR 우선은 해주셔야 돼요. ABR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안구 운동을 강화시키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안구의 운동을 좀 제한을 시키기 위해서 눈에다가 이렇게 꺼즈 대는 거 보셨죠? 꺼즈를 대긴 되는데 여기다가 눈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밀착해가지고 안구 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보호용 안대 있잖아요. 안대라든지 꺼즈 같은 것들을 그 눈꺼풀 위에다가 정말 밀착해서 붙여요. 그 이유는 안구, 요 눈알을 갖다가 지금 수술을 해놓은 상태라서 얘네가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안구 운동을 최소한으로 해주기 위해서 눈꺼풀 위에 밀착시켜서 보호용 안대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기침, 오심, 구토가 있으면 보고한다. 이게 답이죠. 이유는 기침이라든지 오심이라든지 구토가 있게 되면은 뭐가 상승하죠? 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환측을 아래로 하여 눕도록 한다. 수술한 쪽을 아래로 해가지고 눕게 되면 압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수술한 쪽을 위로 해서 눕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수술 방식이 많이 바뀌어서 굳이 환자의 체위에는 이렇게 해라라는 거는 굳이 하고 있진 않아요. 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는데 굳이 뭐 시험 문제 나왔다고 하면 환측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환측이 내가 이쪽 눈 수술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서 누워있지 않게 하셔야 돼요. 왜냐? 눈이 쏠리면서 압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환측을 아래로 하여 누우면 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쪽 눈 수술했으면 누울 때 이렇게 환측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누워주시는 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심호흡을 권장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눈 수술하고는요. 심호흡을 권장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심호흡을 권장해야 되는 수술 항목들이 있죠. 개복슬, 전신마취에서 하는 수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호흡과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막 심호흡을 심하게 하게 되면 안압이 또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수술 직후. 수술 직후에는 특히 눈 수술했을 때는 수술 직후는요. A, B, R 절대적으로 안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눈알을 갖다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는 제가 이게 눈알 수술하는 영상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좀 징그럽습니다. 그리고 출혈 양상도 관찰을 잘 해주셔야 돼요. 수술 직후에는 출혈 양상 관찰 잘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들. 그래서 기침, 구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무리한 운동, 누워있는 방식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해가지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운동도 이때는 바로 시키지는 않아요. 그리고 안구의 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밀착해서 우리가 눈에다가 위에다가 안대를 이제 착용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10번 쉽죠 여러분. 간호행정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방침을 세우고 실시하고 평가하는가. 병원의 간호행정이라든지 병원의 시스템은 병원을 오는 고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고객은 누구죠? 병원의 왕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병원의 모든 시스템은 환자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도요. 쉬운 문제죠.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바람직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라고 정의한 특히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사람은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래서 10번, 11번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뭐 특별한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 국가검진 항목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홀수, 짝수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검사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대부터 뭐 된다고 해요. 원래는 30대부터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20대부터 된다고 하니까 올해가 2020년이죠. 2020년 짝수해니까 본인 태어난 연도가 짝수이신 분들은 산부인과 가셔가지고 자궁경부암 검진 무료로 꼭 진행을 받아보시기를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선 자궁경부암을 검사하는 걸 이제 병원에서는 펩이라고 해요. 펩스미어라고 해서 펩 검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궁경부암을 조기 진단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통증이 없으며 가장 저렴한 진단법. 이게 뭐냐면 파파니콜라우 도말 검사. 그래서 이걸 줄여서 펩 검사라고 병원에서는 합니다. 파파니콜라우 도말 검사예요. 근데 이걸 줄여서 펩 검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펩 검사 할 때 이제 책에 보면 참고란에 보시면은요. 펩 자궁경부암 검진 파파니콜라우 검사 할 때의 환자의 자세는 무엇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슨 자세죠? 진단법은 파파니콜라우 이렇게 해서 줄여서 우리가 펩 검사라고 병원에서 많이 부르고요. 그렇죠. 세석이나 절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인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 좀 우리가 민망한 자세. 세석위 같은 말로는 절석위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걸치고 올리고 있는 자세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화면 자궁경부에 뭐가 들어가냐? 질경이라는 게 들어가요. 질경.
질의 입구를 넓혀주는 하나의 기구인데 이 질경을 삽입을 할 때 그냥 생으로 집어넣지 않죠. 뭐에다가 윤활시킨다? 얘를 그냥 생으로 집어넣으면 뻑뻑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죠? 이거 굴욕자세예요. 질경을 삽입을 할 때는 반드시 뭐 생리식 염수나 중류수 같은 곳에 얘를 한번 담가서 그리고 나서 질로 삽입을 해줍니다. 그래야 환자가 불편감을 덜 느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검사를 할 때는 방광을 반드시 비워주셔야 돼요. 방광 비우기. 왜 그렇죠? 방광 비워주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자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게 뭐냐? 방광이거든요. 보이시나? 그리고 여기 뒤에가 직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근데 지금 자궁 쪽을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방광에 소변이 빵빵하게 차여 있으면 제대로 자궁에 대한 검사를 시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는 방광을 비워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좀 주의사항 중에 뭐냐면 검사 전에 적어도 12시간 정도는 질 세척을 하지 않도록 환자한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질 세척 금지. 자궁 경부암 검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은 12시간, 적어도 12시간 정도는 어떻게 하라? 질 세척 하지 마세요 라고 좀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질 안에 있는 그 표본을 뜯어내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거나 했을 때 검사치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끊긴가요? 끊긴가요? 어떠나요? 끊겨요? 다른 분들 소리 나오는 것 같은데? 대답을 해주십시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송하는 거 끊기지는 잘 않을 거예요. 끊기는 거는 이제 그 와이파이 소리도 자주 끊겨요. 제가 말이 빨라서도 끊길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좀 말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이 빨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12번에 대한 거는요, 책 나중에 기초관요학 57페이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영양소에서 뼈와 치아 구성하는 거, 요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뼈와 치아, 특히 뼈 구성하는 거 뭐죠, 여러분? 칼슘, CA입니다. CA.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부랑 성인 쪽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뭐라 말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 대가리 시간 없으면 읽지 말라겠죠? 자, 뒤에 중에 볼게요. 자궁 임신 진단과 임신 반응 검사 시에 활용되는 호르몬. 우리 대표적으로 임신 반응 검사 시 활용되는 호르몬 딱 배우셨어요. 임신 반응 검사. 우리가 내가 임신인가 라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병원에 가지 않고요.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임택이라는 임신 테스트기를 사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제 임신 테스트기에 소변을 떨쳐서 내가 임신 여부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이때 어떤 걸로 검사를 하느냐. 소변 안에 들어있는 호르몬인 HCG를 통해서 HCG,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이게 HCG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임태기에서 내가 임신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이 돼서 임태기가 임신이면 이렇게 두 줄로 딱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호르몬 대표적인 게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임신 반응 검사 요거 핵심 포인트 단어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호르몬 중에 호르몬의 모성 쪽에서 호르몬이 좀 여러 개 나오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에스트로겐. 자, 에스트로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프로게스테론. 요거 두 개도 잘 나오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은요, 다른 말로는 여성 호르몬이라고 해요. 여성 호르몬.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 그래서 다른 말로는 여성 호르몬이고요. 그래서 여성을 여성답게 하면은 가슴이 나오게 만들어주고 2차 성징 때, 그다음에 엉덩이가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생리가 나오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뭐 육모성분 자극 호르몬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얘네 두 개고, 얘네 두 개를 조금 더 헷갈려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성 호르몬이에요. 모성 호르몬 아니면은 뭐 임신 유지 호르몬이라고도 해요. 모성 호르몬, 임신 유지 호르몬 이렇게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에 관련된 호르몬을 세 개를 찾으세요라고 하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했었던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HCG. 임신 관련 호르몬 삼총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세 개 시험에 돌아가면서 잘 내고 있어요. 많이 냈던 애들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임신, 아까 말했던 임신 반응 검사. 임신 반응 검사는 그 소변에서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이 있는지 여부를 반응을 검사를 하는 검사고요. 그다음에 임신 관련 호르몬에서는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여성을 여성답게 해주고요. 자궁을 증식시킵니다. 자궁 증대, 자궁을 증식을 시켜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도 마찬가지예요. 자궁을 증식시키기는 해요. 자궁을 증대시키는데 더 두껍게 자궁을 증식을 시켜요. 왜냐? 프로게스테론은 모성 호르몬이잖아요. 임신 시에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임신이 됐을 때. 왜냐면 임신이 됐을 때의 자궁 안은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두꺼워져야 돼요. 우선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자궁을 요만큼 두껍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나중에 임신이 되고 나니까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서 더더더 두껍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층 더 두껍게 만들어 놔요. 그 이유는 뭐죠? 나중에 수정체가 이게 빨간색 이불이라고 할게요. 빨간색 이불을 깔고 여기에 딱 누워야 되거든요. 수정체가. 그래서 더 두껍게 유지를 해주는 게 프로게스테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비슷한 문제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임신 반응 검사 요거 딱 나오면은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이고요. 임신과 관련된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요거 삼총사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을 보실게요.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 대한 설명. 나이가 들면은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화살표가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나이가 들면 그냥 기본적으로 화살표가 다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화살표가 유일하게 위로 올라가는 거 있어요. 혈압. 왜 그렇죠? 혈압이 올라가요. 이유는 혈관이 노화. 그러니까 탄력성이 저하가 되면서 혈관의 저항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혈압이 훨씬 더 올라간다.
나머지 좋은 거 하나도 없다겠어요. 혈압만, 나머지는 거의 다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침 반사가 증가가 아니고요. 기침 반사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식사하다가 살에 굉장히 잘 걸리잖아요. 그 이유는 기침 반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고 기침하는 거는 내 목에 어떤 이물감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기침 반사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사례가 잘 걸려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가 아니고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기초 대사량이 감소해서 추위도 조금 더 잘 타고요. 그 다음에 살이 잘 찌죠. 살이 잘 찌는데 특히 복부 쪽에 비만이 조금 심하게 오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심박출량의 증가라고 했는데 심박출량은 감소됩니다. 심박출량이 감소. 그래서 맥박은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맥박의 수가 약간 조금 떨어진다. 아니면 맥이 조금 약하게 잡힌다. 뭐 이런 특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든지 다 좋아지진 다 이렇게 떨어진다 했어요. 고환의 크기도요.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쪼그라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보겠습니다. 횡격막과 복벽 근육을 사용하는 신생아의 호흡 형태로 옳은 것. 우리는 보통 성인들은 흉식호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기들은요. 숨 쉴 때 보면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이걸 갖다가 복식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의 호흡은 복식호흡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임신 말기일 때 오는 정맥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정맥류 1번 볼게요. 정맥류는 요 다리에 있는 혈관들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걸 이제 정맥류라고 하는데요. 자, 1번 증대된 자궁이 복부 동맥이 아닌 정맥을 압박해서 생기는 거예요. 정맥. 들어오는 정맥은 피가 들어오는 혈관이거든요. 피가 들어오는 혈관. 그래서 이쪽이 복부 정맥이 압박이 돼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뒤로 넘기셔가지고 이번에 영양소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철분 제제를 먹인다. 그 정맥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정맥류잖아요. 정맥류는요 철분제나 뭐 영양소 부족으로 해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혈관의 순환의 문제이지. 이번은 이제 빈혈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우리 정맥류가 오는 이유는 임신을 함으로써 혈관 쪽에 순환의 문제가 발생해서 정맥류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신 4, 5개월에 정맥류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맥류는 배가 최대한 많이 불러온 임신 말기에 정맥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배가 많이 부른다는 거는 자궁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자궁이 커지면서 어디를 압박하느냐? 복부 정맥을 갖다가 압박을 하면서 밑에 쪽으로, 다리 밑에 쪽으로, 다리 위쪽으로 이렇게 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 이렇게 종아리라고 하면은 종아리에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툭툭툭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양상. 그러니까 순환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임신 말기에 나타납니다. 자궁이 최대로 증대됐을 때. 그 다음에 4번 정맥류 예방을 위해서 하루 2시간 이상 걷기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시간씩 특히 말기 임산부들 2시간씩 걷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세요. 그리고 정맥류 예방하기 위해서 2시간 이상 걷기 운동은 권장되진 않습니다. 책에서는 적당한 운동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맥류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순환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쪽에 혈액이 몰리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리에 혈액이 몰려 있으니까 이 몰린 혈액을 갖다가 조금 순환을 시켜줘야 되니까 다리에 몰린 혈액을 밑에 쪽으로 보내주는 이게 뭐였죠? 골반, 고위, T 포지션, 트렌델렌버그 체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맥류에 대한 간호지침 시 다리를 올린다. 이게요. 왜냐하면 다리 쪽에 혈액이 막 몰려가지고 순환이 안 되니까 다리에 정맥들이 막 툭툭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환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는 몰린 혈액을 다른 쪽으로 분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체위가 골반고이, T포지션, 트렌들렌버그 체위. 그래서 요거를 그냥 다리를 올리고 누워있는다, 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맥류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또 다리 꼬지 않는 거. 다리 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활동할 때요, 탄력 스타킹 또는 탄력 양말을 신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뭐 탄력 붕대 같은 거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너무 꽉 조이는 타이트한 옷을 피해 주셔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순환의 문제라고 했어요. 순환의 문제, 혈액의 순환의 문제인데, 너무 타이트한 바지라든지 타이트한 뭐 레깅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었을 때 순환의 문제는 더욱더 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이는 옷을 좀 피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운동은 심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적당한 운동 또는 가벼운 운동을 권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서 있지 않기. 장시간 서 있게 되면은 계속해서 다리 쪽으로 혈액이 몰리겠죠. 그러면서 정맥류가 오히려 더 붉게 튀어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로 좌욕 같은 거라든지 발을 담가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우리 어저께 열 중증 배우셨죠? 요게 보건이랑 어디서 나온다 했죠? 보건, 임상, 여기서 같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중요하다고 어제 설명을 한번 들으셨어요? 그쵸,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거 시험 잘 나와요. 어디서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잘 기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열과 관련된 우리가 병.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는 뭐부터 시작한다? 일사병. 우리가 뭐죠? 체육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운동장에서 그 교장 선생님 조회 시간에 갑자기 픽픽 쓰러지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쓰러진 거여서 일사병일 때는 그냥 이제 그 애들이 어지럽고 구토 증상 일어나고 하다가 픽 쓰러져요. 저 같은 경우는 쓰러져 본 적 한 번도 없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경험인지 잘 모르겠고 하도 튼튼하니까. 근데 이제 특히 그 여리여리한 친구들 있죠. 여리여리한 친구들이 이렇게 일사병으로 꼭 조회 시간에 그렇게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사병에서 이렇게 쓰러지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바로 서늘한 곳으로 옮긴다. 근데 뭐 일사병은 너무 쉽기 때문에 잘 내지는 않아요. 자, 일사병을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여름철에 고추 따다가 쓰러진다 했잖아요. 쓰러져가지고 뭐 사망을 했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일사병을 그대로 놔뒀더니 일이 10으로 변한 거예요. 열사병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열사병의 핵심 포인트는 체온 조절 중추에 문제가 생긴 거죠. 얘가 빠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장 났어요. 체온 조절 중추가 고장이 나서 우리가 체온이 무려 40도 이상으로 막 치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체온 조절 중추가 정상이라고 하면은 열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내 몸에서는 야, 네 몸 불덩어리야. 빨리 지금 너 열 안 꺼트리면 너 죽는다. 뒤져. 막 이런 식으로 몸에서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이때 몸에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땀을 분비를 해요. 땀 분비를 해서 체온을 떨어뜨려 주려고 하는데, 지금 봐요. 체온 조절 중추가 고장났죠. 야, 니 빨리 땀 분비해 라고 말을 해도요, 체온 조절 중추가 고장이 나버렸으니까 땀 분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쵸, 땀이 나지가 않아요. 굉장히 건조한 피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뭐죠? 열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 게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을 가장 먼저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거, 얼음물에 환자를 갖다가 담그고 조여져 있는 뭐 옷이라든지 뭐 넥타이라든지 벨트라든지 이런 순환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체온 조절 중추에 이상이 생겨서 열이 40도 이상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뇌가 나중에 과부하가 걸려서 뇌가 고장이 날 수가 있고 뇌가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머리를 조금 상승을 해줍니다. 머리를 상승시켜서 뇌압이 올라가지 않게 이런 것들을 좀 처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도 조금 올려줘요. 쇼크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얼음물에 담그는 거, 근데 얼음물을 마시는 거는 안 돼요. 그쵸? 왜죠? 왜 열사병 같은 경우는요, 거의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의식이 만약에
의식이 있고 뭐 이거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의식이 있으면 수액을 갖다가 아니 의식이 있을 때는 경구로 섭취가 가능하지만 의식이 없을 때는 경구 섭취 반드시 금한다. 그리고 반드시 IV로 뭔가를 주입을 하셔라. 이거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열사병이 시험 문제에는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물어본 거는요. 일사병이 발생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치료해줘야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열 중에는 일사병도 있고 열사병도 있고요. 또 뭐 있죠? 열 경련, 열 허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열 경련은 소금, 땀을 많이 흘려서 소금이 많이 빠져가지고 생기는 거. 열 허탈은 뭐죠? 순환, 심장의 문제라고 해서 쇼크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뭐 얘네들의 다 공통사항은 뭐냐면 뜨거운 곳에 노출이 돼가지고 환자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의 공통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서늘한 곳에 옮겨준다. 시원한 곳에 올려줘서 빨리 체온을 떨어뜨려준다.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사병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취해줘야 할 처치 볼게요. 그리고 두통, 메스꺼움, 피로,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일사병을 발생해서 우선적으로 치료줘. 찬물을 마시게 한다. 혈압 상승제를 투여한다.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안정시킨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3번. 그리고 지금 찬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뭐 체크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메스꺼움 이런 것들 나타났을 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거나 이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안정시키고요. 수분 또는 전해질 같은 용액을 뭐 비경구적이라든지 경구적으로 투여를 할 수 있어요. 찬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우선은 뜨거운 곳에서 있어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원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거. 그게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끊기나요? 다른 분도 끊겨요? 이어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19번을 보시면은요. 19번 같은 경우에도 문제 같은 거는 여러분 쉬워요. 생애주기 발달 단계 중에서 신체 기능이 감퇴되고 사별 등으로 고독감을 느끼는 시기. 사별한대요. 사별한대요. 사별한다 딱 나오면 뭐죠? 이거는 딱 봐도 노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년기. 노년기. 자, 열심히 해주시면 제가 좋죠. 열심히 모두 다 화이팅.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노인 환자를 위한 간호로 옳은 것은 노인의 수면의 특징만 아시면 돼요. 노인은 아까 제가 말했죠. 노인은요. 뭐든지 다 기능이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대표적으로 혈압만 조금 올라갑니다. 혈압은 상승을 해요. 그럼 나머지는 거의 다 내려가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노인의 수면 있잖아요. 수면의 양상 또는 질도 내려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논렘 그다음에 렘 수면이라는 거를 아마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논렘이 뭐냐면은요. 잠을 잘 때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안구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논렘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잠자는 사람, 눈 감고 있는 잠자는 사람 딱 눈을 봤을 때 이 눈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걸 렘 수면이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안구에 움직임이 있어요. 못 봐보신 분들은 오늘 잠자는 신랑 얼굴 꼴보기 싫지만 한번 빤히 한번 쳐다보시던지 잠자고 있는 남편 얼굴 꼴보기 싫지만 한번 쳐다보시던지 정 볼 사람 없으면 아니면 예쁜 내 새끼들 얼굴 잠자고 있는 그 얼굴 한번 봐보세요. 눈 감고 자고 있을 때. 근데 이게 눈을 감고 있는데 눈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이거는 지금 렘 수면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렘 수면은 뭐냐면 꿈꾸는 수면. 그러니까 깊은 수면은 아니에요.
이제 논램 수면은 안구 움직임이 없다 했어요. 딱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램 수면으로 수면이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논램으로 변경을 하거든요. 이거 뭐 단계가 있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꿈꾸는 수면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꿈을 아예 안 꿔요. 꿈을 안 꾸니까 안구의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꿈이 없는 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깊은 수면이라고 해요. 깊은 수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꿈이 없는 수면, 깊은 수면. 그런데 노인의 수면 양상은 어떻게 했죠? 양상 자체 또는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 여기 논램 수면, 꿈꾸지 않는 수면의 질이 엄청 떨어집니다. 꿈꾸지 않는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잠을 잘 때 굉장히 꿈 많이 꾸시거든요. 깊은 잠이 거의 없어요. 우리 나이가 들면 깊은 잠 없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이 논램 수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인의 수면의 양상도 좀 알고는 계셔야 돼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1번. 경쾌한 음악을 틀어준다. 잠자기 전에 경쾌한 음악 틀어주면 더 흥분되고 신나가지고 잠 안 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직접 조명을 하여 밝게 해준 게 아니고요. 간접 조명 같은 거를 쐬어주셔서 우리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낮잠을 30분 이상 자도록 한다. 안 그래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밤중에 수면을 잘 못 자고 깊은 잠을 못 자는데 낮잠까지 자버리면은 오히려 수면을 더 방해하는 양상이어서 낮 시간에는 운동을 하거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고 밤은 잠에만 자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취침 전 운동. 우리가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요, 저녁 시간에 운동을 잠자기 전에 하잖아요. 흥분돼요. 흥분이 돼가지고 잠을 오히려 더 깊게 못 자요.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해야 깊게 자더라 해서 잠자기 뭐 한두 시간 전에 막 운동하시고 정말 빡세게 운동하시고 주무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요, 내 몸이 너무 흥분된 상태라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등 마사지를 해준다. 이게 맞죠? 잠을 자기 위해서 이완요법을 해줘요. 그래서 등 마사지 할 때는 우리가 체위가 있었죠. 보기를 하게, 배를 깔고 눕는 보기를 하게 해서 환자 등 마사지, 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마사지해서 이완을 시켜주시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인의 수면 양상은 이렇게 하강하는데, 하강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요 논램 수면인 안구 움직임이 없어지는 수면, 꿈을 꾸지 않는 수면의 양상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얼굴 한번 보세요. 오늘 잠자고 있는 남편 얼굴 한번 빤히 쳐다봐 보세요. 논램 수면을 하고 있는지 램 수면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눈 찔러보지 말고. 아셨죠? 전 꼴보기 싫으면 예쁜 내 새끼 얼굴 보세요. 내 새끼도 꼴보기 싫으면 뭐 그냥 보는 거 포기하시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저혈량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한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있었어요, 여러분. 쇼크 시 가장 먼저 요거랑 그 다음에 경련 시 가장 먼저, 이런 지문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왜냐, 이 지문에 항상 들어가는 게 기도 유지, 공통적으로 다리 상승,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출제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항상 쇼크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게 이제 의식의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쇼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의식이 가지는 않죠. 쇼크에 대한 처치를 해주지 않으면 의식이 가가지고 사망에 이르까지 이를 수도 있지만, 쇼크는 단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쇼크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우리가 순환의 문제잖아요. 쇼크, 순환, 혈액순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쇼크가 저혈량 쇼크 가장 많이 나오죠. 저혈량 쇼크,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뭐냐? 다리를 상승을 시켜주는 거.
그래서 골반 고위라고도 하고 T 포지션이라고도 하고 트렌델렌버그 체위라고도 하는 요 체위를 반드시 먼저 다리를 올려주는 체위를 가장 먼저 해주시고요. 그러면 경련 시에는 가장 먼저 뭐를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경련하는 환자는요, 의식 자체가요,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의식이 없는 환자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되죠? 기도 유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의식 없는 환자는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기도 유지가 가장 먼저예요. 요거 차이점만 잘 알아주시면 우리 쇼크시 먼저 해야 되는 거, 경련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나왔을 때 여러분 쉽게 문제는 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쇼크시 가장 먼저 넘버 원은 요겁니다. 다리 올리기. 그래서 다리 올리기 체위의 이름은 T포지션, 트렌델렌버그 체위, 그 다음에 골반 고위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쇼크에서 1번에 보시면 더운 물 주머니를 데워준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쇼크를 바이탈에 빗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쇼크가 발생을 하면은요, 의식이 있다가 이거를 교정을 해주지 않으면 점점 해서 의식이 소실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바이탈 사인의 변화에 따라서 환자를 처치를 해주면 되는데, 쇼크가 발생을 하면요, 혈압이 떨어져요.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면 이 떨어지는 혈압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트레이트, 맥박은요, 미친 듯이 뛰어서 심장을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상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체온. BT라고 하죠. 체온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호흡 있죠. 호흡. 맥박의 짝꿍이 호흡이에요. 얘랑 얘는 짝꿍이거든요. 그래서 맥박이 올라가면 호흡도 항상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의 비율을 맥박과 호흡의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4대 1 이렇게 가지고 책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쇼크에서 이제 이렇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면 혈압을 올려줘야 되겠죠.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요 다리 올리기. 다리를 올려줘서 얼른 혈압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체온 나와 있잖아요. 자, 쇼크가 진행이 되면 체온이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체온을 그대로 놔두면은요, 환자 의식이 더욱더 이렇게 밑으로 다운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쇼크가 훨씬 더 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때는 보온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직접적인 보온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직접적 보온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지금 21번 1번처럼 물주머니 대주는 거 있죠.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물주머니. 그러면 무슨 보온? 간접적인 보온을 하셔야 돼요. 간접 보온. 간접 보온 뭐가 있냐? 담요로 덮어준다든지 아니면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간접 보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접. 직접적인 보온은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물주머니 같은 거 데워주거나 하면. 그리고 쇼크에서는 체온이 떨어지면 더욱더 쇼크는 심해진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담요 덮어준다. 쇼크 처치 중에서 맞기는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높여주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 했죠? 다리를 높여줍니다. 그 다음에 수분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식이 있더라도 쇼크 환자 같은 경우는 수분을 굳이 구강으로 주지는 않아요. 주다가 갑자기 의식 소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비경구적으로 해서 수액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호흡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하면은 이제 나중에 산소 처방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소화 효소 중 지방 성분을 소화시키는 효소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러분, 그 소화 효소의 대표적인 게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기억하셔야 돼요. 뭐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되는데요. 췌장. 자,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췌장에서는 또 그 다음에 내분비 기능도 했어요. 이게 뭐냐? 호르몬. 그쵸,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시라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그랬어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우리가 대표적인 음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예요. 우리가 보통 먹고 있는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보통으로 먹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트리. 트름하지 마라 이 새끼야 해가지고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좀 욕 같지만 그쵸. 그래서 이 탄단지 순서대로 해서 아트리예요. 트름하지 마라 이 새끼야. 이렇게 외웠어요. 뭐 중앙 우리 선생님들은. 근데 중앙 선생님들 이렇게 외우시니까 훨씬 더 외우기 쉬우셨죠? 그쵸? 트름하지 마라 이 새끼야. 그래서 아는 아밀라제. 아밀라제는 우리 여기 구강에서도 뭐 발생을 하긴 하는데 췌장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소화효소입니다. 이 소화효소가 탄수화물을 갖다가 분해를 시켜요. 자, 그 다음에 트자는요, 트립신.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소화효소. 그 다음에 리파아제라고 있습니다. 리파아제는 지방을 분해시키는 소화효소가 돼요. 그래서 췌장에서 소화효소 3총사 요거는 정말 중요해요. 뭐 소화효소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3총사 트름하지 마라 이 새끼야. 요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트리 좀 많이 세긴 한데 요렇게 해야 여러분들 기억에 잘 남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물은 탄단지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분해시키는 애들은 아트리 삼총사, 트름하지 마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지방 성분을 소화시키는 효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였죠, 여러분? 리파제가 답이겠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얘는 소화효소인데 지방은 굉장히 소화가 늦다 있어요. 그쵸, 외우기 쉽죠. 트름하지 마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파제는 이제 지방을 소화하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소화가 느려요. 그래서 소화 단계가 2단계를 거쳐주거든요. 소화 단계를 2단계를 거쳐줘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의 소화 효소고, 이제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1차적으로는 우리 담즙이라고 배우셨죠? 담즙이 이 지방을 갖다가 유화시킵니다. 유화. 부들부들부들하게 만들어져요. 부들부들하게 해서 유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췌장에서 얘를 갖다가 리파제를 여기다가 뿍 뿜어줘요. 그러면서 부들부들한 지방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쪼개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방 같은 경우는 담즙이 먼저 손을 대서 유화를 시켜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소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을 먼저 1차적으로 소화시키고요. 2차에 내려가서 우리가 리파제로 소화 효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삼총사 아트림하지 마라 이 새끼야 요거 3개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분비 기능. 그쵸, 제가 이런 핵심 포인트 트름하지 마라 이 새끼야 이런 거 할 때 별풍선 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일부러 별풍선 쏘지 못하게 하려고 아프리카 안 했거든요. 그때는 뭘 해야 되죠, 여러분? 하트라든지 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채팅장에 날려주셔야 제가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 민주 정말 최고. 그 다음에 췌장의 기능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요, 췌장은 소화효소의 기능도 하고 소화효소를 시키는 그런 이제 소화액을 분비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내분비 기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분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비 기능을 한번 볼게요. 내분비가 뭐냐면 여러분 호르몬을 얘기해요. 호르몬. 그래서 췌장의 기능 중에
내분비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호르몬이 뭐가 나오냐면요. 인슐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뭐죠?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돼요. 그래서 췌장은요, 진짜 좀 중요한 애예요. 쓸 때마다 반응해 주라고. 췌장은 호르몬도 분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 효소도 분비하는 아이예요. 소화 효소 다시 한번 할게요. 뭐였죠, 여러분? 리,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이렇게 해서 소화 효소도 분비하고 인슐린도 분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소화기계의 하나의 장기이기 때문에 소화기계에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췌장을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별표 하나 해놓고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23번 보실게요. 자, 23번 저 안 할게요. 23번 낙상 이딴 거는 이제 너무 쉽잖아요. 패스. 자, 24번. 수술 환자에게 심호흡과 조기 이상 강조하는 거. 이것도 너무 쉽죠, 여러분. 24번. 그리고 여러분, 수술 전중후 간호 같은 거 있었잖아요. 수술 전중후 간호. 이런 것도 나중에 책에서 한번 찾아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수술 간호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수술 환자의 회복과 관련된 거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조기 이상을 권장하는 이유는 뭐죠? 빠른 회복을 위해서예요. 빠른 회복, 조기 이상을 시키는 이유는 빠른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제 심호흡 권장해주는 거, 무기폐라든지 폐렴 같은 거를 예방하기 위한 거, 이런 간호들이 많이 나오고요. 자, 25번 볼게요. 아까 췌장과 연관된 문제 나왔어요. 드디어. 자, 25번. 뭐라 말이 많이 나왔는데, 혈당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 혈당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 이런 25번 같은 문제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쫄아가지고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뭔가 지문이 많이 나오고 하면 우선 밑에 끝머리만 잘 읽어보세요. 자, 혈당량을 조절하는 역할의 호르몬은요. 여러분이 들어보신 거 인슐린밖에 없어요. 인슐린은 혈당을 어떻게 한다? 떨어뜨려준다. 그러면 만약에 혈당량을 조절을 해주는데 혈당량을 상승시켜주는 애가 있다. 이건 뭐죠, 여러분? 글루카곤이에요. 그래서 혈당과 관련된 호르몬이 나오는 거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뭐다? 인슐린이랑 그 다음에 뭐다? 글루카곤. 얘가 두 개인데 인슐린 같은 경우는 내가 혈당이 높아요. 혈당이 현재 높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빨간 펜? 인슐린이 뿜어져요. 인슐린이 푹 나와가지고 혈당을 갖다가 뚝 떨어뜨려주고,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내가 혈당이 지금 낮은 상태예요. 그러면 췌장에서 글루카곤을 푹 뿜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혈당을 이렇게 쑥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췌장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별표 왕별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은 나중에 임상 352페이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26번은 임상, 그죠? 인슐린은 내려주는 거예요. 인슐린은 혈당을 다운.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혈당을 업. 요것도 많이 헷갈려 버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맞는 주사가 인슐린 주사잖아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죠? 혈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26번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최근에 잘 나오지 않은 문제거든요. 의식 수준 판단하는 거. 근데 이제 이 의식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리까리하고 힘들어 하는데, 요거 나중에 352페이지 해가지고 여러분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임상책 352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68세 남성 환자의 이름을 부르면 대답은 없으나 큰 소리, 빛에 자극을 주면 눈을 뜨고 통증 자극을 피하려는 듯 행동을 보인다. 요거는 혼미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혼미. 그리고 이제 의식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가장 먼저 졸린 상태. 순서예요.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기면 상태라고 해요. 약간 환자가 의식이 잠을 자려고 하는 졸린 상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자고 있는 사람 소리 질러가지고 일어나! 그러면 눈 뜨잖아요. 눈을 뜨는데 다시 이렇게 잠드는 상태. 요게 바로 졸린 상태, 기면 상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면 상태는 소리를 지르면 눈은 떠요. 눈은 떠는데 다시 자려고 하고요. 우리 잠자는 사람 막 깨워가지고 말 시키면 횡설수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졸린 상태의 기면 상태의 환자를 갖다가 이렇게 소리 자극이나 이런 거 줘서 하게 되면 눈을 떠서 뭔 말을 하긴 하는데 횡설수설 하다가 다시 눈을 감고 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졸린 상태에서 의식 수준이 더 다운되게 되면 나타나는 게 창난, 혼돈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창난, 혼돈. 이때 이제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물어보면요. 지문에 진압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요. 진압력에 문제가 발생해요. 진압력은 뭐냐면은요. 시간이 어딘지 모르고 장소가 어딘지 모르고 지금 내가 누군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진압력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요. 내가 누구고 지금 계절은 어떻게 되고 시간은 어쩌며 밤인지 낮인지 구별을 못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창난이나 혼돈에 대한 것들을 물어볼 때 지문에 진압력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창난에서 더 심해지면 이제 혼미라는 게 생깁니다. 혼미. 이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답이에요. 혼미. 강한 자극이나 뭐 통증이나 뭐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고요. 꼬집으면은 피하려고 하는 제스처는 치예요. 이게 혼미예요. 지금 여기서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요. 반혼수. 혼수기는 한데 반이에요. 반. 그렇기 때문에 아픈 자극을 줘요. 보통 우리가 아픈 자극을 줄 때 환자들 아픈 자극 반응 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어디냐면요. 우리 니플 있죠. 니플을 꼬집어 보거든요. 의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반혼수의 같은 경우에는 아픈 자극을 이렇게 해서 니플을 딱 꼬집었을 때, 젖꼭지를 딱 꼬집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하지만 소리는 내지는 않아요. 반응은 해요. 아픈 자극을 줬을 때 이런 반응은 하지만 소리 같은 건 내진 않고요. 이렇게 반혼수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빠져버리는 건 뭐라 하죠? 혼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 그래서 어떤 자극, 젖꼭지를 꼬집거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어떤 자극을 줘도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 자체가 어떡하죠? 없어요. 이거를 이제 혼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변화 단계는 이렇게 졸린 상태, 그야말로 기면 상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자는 사람 흔들어서 깨우면 눈은 떠요. 그래서 무슨 말을 시키면 횡설수설 하다가 다시 자요. 이게 바로 졸린 상태예요. 우리 졸린 사람 깨워서 말 시키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창난이라든지 혼돈, 졸린 상태에서 이제 의식 수준이 더 떨어지게 되면 창난, 같은 말로 혼돈인데요. 이런 상태가 오게 되면은 진압력이 뭐냐? 이제 보통 이런 분들한테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환자분 지금 날씨가 어떻죠? 지금 시간은 어때요? 지금 계절은 어떻게 되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 다음에 시간은 지금 어떻죠? 막 이런 식의 질문을 막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사람에 대한 그런 인지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창난혼돈에 대한 걸 물어보면 진압력이라는 핵심 포인트 단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혼미, 우리가 했던 거. 그래서 강한 자극, 강한 통증, 큰 소리 이런 자극에는 반응하고요. 꼬집으려고 하면은요 또 이런 거를 피하려고는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더 이제 진행이 되면 반혼수죠. 그래서 혼수 이전의 단계인데요. 반혼수라서 우리가 꼬집어요. 어디를 꼬집는다죠? 보통 이렇게 젖꼭지를 딱 꼬집었을 때 환자가 움찔해요. 하지만 어떤 소리를 낸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더 진행이 돼버리면 우리가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혼수.
상태가 되는데 혼수 상태에서는 꼬집어도 반응 자체가 없고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큰 소리를 하든 뭐를 하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게 이 혼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잘 나오는 문제의 트렌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거 그래서 나중에 임상책 352페이지 보시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요 모의고사 1에는요 기초이긴 하지만 그 모성 쪽에 문제가 별로 없어서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우선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일이나 뭐 또 시간이 되면 모성 쪽의 문제를 좀 많이 다뤄볼게요. 자, 그 다음 27번 정상 분만 후 퇴원한 산모의 산욕기 관리로 옳은 거. 여러분 산욕기를 언제라 하죠? 산욕기. 산욕기가 뭐고 산욕기의 기간 아세요? 산욕기. 산욕기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채팅 좀 쳐주십시오. 이게 반응이 좀 느려서 제가 기다릴게요. 산욕기 그쵸. 아이를 낳고요. 산모가 원래의 몸 상태로 회복되는 시기를 산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모가 몸이 아프니까 욕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산모들 이렇게 회복할 때 오지게 아픈 거. 산모가 욕하는 기간입니다. 왜? 몸이 아프니까. 내가 원래대로 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몸이 오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산모가 욕하는 기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산욕기, 원래의 몸 상태로 돌아가는 거 있죠. 빵야 빵야 하트 올려주셔야죠 이제. 그래서 산욕기 이렇게 해서 산모가 욕하는 기간이에요. 그 이유는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내가 원래대로의 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게 욕하는 거예요. 내가 몸조리 하면서 남자 새끼들은 그냥 씨만 뿌려주면 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애를 이렇게 10달 동안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출산한 다음에 또 오지게 고생하고 하면서 시벌시벌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몸조리를 하는 기간을 이제 산욕기라고 하는데요. 욕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산욕기의 기간도 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6에서 8주. 6에서 8주를 우리가 산욕기, 원래대로 나의 몸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산욕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욕기의 관리를 한번 볼게요. 1번, 자궁 회복을 위해 운동을 삼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욕기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회복돼야 될 장기 중에 하나가 뭐죠? 아이를 담고 있던 자궁이에요. 자궁. 자궁이 제일 중요해요. 이 자궁이랑 또 어디죠? 폐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궁의 회복은요. 오로가 없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출혈이 어떻게 된다? 출혈도 없어야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궁 회복을 위해서 운동을 삼가하는 게 아니고요. 자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궁이 수축을 굉장히 많이 해서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자궁의 수축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자궁 마사지도 있고 하긴 하지만 또 하나 걸어주는 거, 조기 이상도 있고 걸어주는 운동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권장을 해줘요. 그 다음에 2번 오로가 있어도 통목욕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산욕기 동안에는요. 밑에가 자궁 쪽이 회복하는 기간이어서 통목욕을 금지를 해요. 그래서 그 금지하는 기간은 보통 4에서 6주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6주. 근데 대부분 산욕기 동안에는 웬만하면 통목욕은 금지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통목욕, 자궁이 아직 상처가 나서 아물지 않은 상태인데 통목욕을 하면은 자궁 안쪽으로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뭐가 생기겠죠? 감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궁 쪽에 감염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산후 1개월은 산후통이 있다고 안심시킨다. 산후 1개월 동안 산후통이 있으면요, 요거 비정상이에요. 딱 일주일까지는 정상으로 봅니다. 남자 새끼들도 한 번씩 임신해봐야 돼. 그럼 간혹 남자분들이 우리는 군대 갔다 오잖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난 군대 가고 말겠어. 애 낳느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놔봐야 돼. 배에다 담고도 있어 봐야 되고.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어 좀. 내가 한 번 담았으니까 니도 한 번 담아라 막 하면서.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했어? 어디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다음에 보면 27번에 4번 보시면요. 출산 6주에서 8주에 검진 받으러 오게 한다. 그 6주에서 8주가 산욕기가 종료되는 기간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종료가 되게 되면은요. 여러분 검진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산 전에도 검진 받잖아요. 근데 검진은 산 후에도 받으셔야 돼요. 자궁이 얼마나 회복했는지, 그러니까 부인과적으로 괜찮은지 부인과 검사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과 쪽으로도 검사를 좀 해서 건강검진 개념으로 내 몸이 정말 회복이 잘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설렁탕? 설렁탕이 뭐지? 자, 그 다음에 성관계는 출산 일주일 후부터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관계, 그 자궁과 연관된 곳이잖아요. 자궁이 회복이 되려면 적어도 6에서 8주 정도가 걸리는데 일주일 안에 하면은 이거는 안 돼요. 큰일 나요. 자궁이 회복을 할 수도 없고요. 또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궁이 회복하는 6, 8주 뒤에 해주는 게 가장 좋지만 책에서는 4에서 6주에도 가능하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뭐야? 자, 그 다음에 28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산모가 출산 전 B형 간염 양성 반응을 보였대요. 엄마가 출산 전에 B형 간염 양성을 보였다는 거는요. 엄마가 B형 간염 보균자예요. 자, B형 간염 보균자죠. 그리고 여러분, B형 간염 같은 경우는요. 전파 경로가 어떻게 되죠? 전파 경로. 전파 경로도 알아야 돼요. 혈액. 그 다음에 체액.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걸 혈액을 갖다가 혈청. 그래서 B형 간염을 다른 말로는요. 혈청 또는 혈액 감염이라고도 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전파 경로가 혈액이랑 체액인데 지금 산모 자체가 B형 간염 양성 반응을 보였대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아기가 엄마 산도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때 아기 입속에 아기가 엄마 산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엄마의 체액이라든지 엄마의 혈액이 범벅돼서 되고요. 그 다음에 아기 입이나 이런 데 혈액이라든지 체액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기 막 나오자마자 우리 이렇게 퍼프 같은 걸로 입에 넣어서 이런 것들 다 빼주잖아요. 흡입을 해주잖아요. 그렇지만 혹시 모를 것 때문에 혈액이랑 체액으로 전파되는데 아기가 엄마 산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엄마의 B형 혈액을 먹었을 수도 있고 어디에 이렇게 노출이 됐잖아요. 여튼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요. B형간 양성을 보였다. 영아가 BCG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출산하자마자 B형 면역 감마 글로불린을 주사를 합니다. 요거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출산하자마자 여기에 보면 원래 더 정확히 하면 12시간 내에 B형 면역 감마 글로불린. 감마 글로불린은요 치료제예요. 치료 앤드 예방을 할 수 있는 약입니다. 엄마 B형 간염 보균자의 피를 아기가 범벅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아기가 B형 간염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걸 예방을 하기 위하고 그리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B형에 대한 면역이 있는 감마글로불린이라는 치료제를 갖다가 아기한테 12시간 이내에 바로 주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플러스 뭘 해주냐? 우리 B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 뭐였죠? B형 간염? BCG. B형 간염 예방접종. BCG도 같이 해줘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B형 간염 보균자였어요. 그러면
B형 간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B형 간염의 전파 경로는 혈액이랑 체액입니다. 근데 아기가 엄마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 혈액과 체액의 범벅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아기는 B형 간염의 노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을 하고 얼른 만약에 걸렸었다 하더라도 치료하기 위해서 출산하자마자,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2시간 내에 신생아에게 B형 면역 감마 글로불린 플러스, 감마 글로불린이라는 것은 치료랑 예방이 가능한 접종약이고요. 그 다음에 B형 예방 접종을 BCG를 시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는 영아가 BCG 접종을 하기 위하여 병원에 왔을 때 이미 받았어야 할 예방 접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죄송해요 여러분. B형 백신이었네. 잠깐만. 죄송해요. B형 예방 접종은 B형 백신. B형 백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면 감마 글로불린이랑 B형 백신 이렇게 해가지고 B형 간염에 대한 B형 간염 예방 접종에 대한 것들이 맞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정답은 뭐냐면 정답은 B형 간염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방 접종 순서가 있거든요. 죄송해요. 여러분 BCG 아니에요. BCG 결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맞는 게요.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합니다. B형 간염 예방 접종. 그래서 얘가 맞는 시기가 0, 태어나자마자 맞고요. 그 다음에 1개월, 그 다음에 6개월. 그래서 0일 6에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해줘요. 그 다음 4주 이내에 BCG 접종을 합니다. 요게 뭘 예방하기 위한? 결핵 예방 접종이에요. 우리나라는 결핵 확률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결핵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애기들도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BCG 접종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모가 B형 간염 산모였어요. 그러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12시간 이내 태어나서 12시간 이내에 B형 면역 글로불린을 맞아야 해요. 그리고 또 얘도 B형 간염도 같이 접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B형 간염도 같이 접종을 해줍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여기서 이미 받았어야 될 예방접종 BCG 접종을 하기 위해 얘가 왔어요. 하지만 얘가 진작 맞았어야 될 접종은 B형 간염 예방접종이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답에 이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B형 면역 글로불린 여기 없고 얘가 있다면 얘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맞고요. 2개월, 4개월, 6개월에 맞아야 될 예방접종이 있어요.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품 100일에 DTP 디파백 기억하세요 여러분? 246 6개월에 맞아야 되는 거 디파백이라고 해요. 디파백 이렇게 해서 DTP라는 거를 맞고요. 쉽죠? 디파백 이렇게 외우시면 디프테리아 파상품 100일에 이렇게 해서 디파백을 맞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폴리오가 소아마비 그 다음에 우리가 폐구균 엄마들 폐구균 맞고 나면 되게 쫄죠. 이거 독한 새끼라서 열액이 굉장히 많이 나요. 자, 그 다음에 또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헤모필루스 이름 길어. 인플루엔자 얘네를 2, 4, 6에 접종을 합니다. 그 다음 너무 많아요 진짜 12개월 이후에 맞는 거 MMR 홍역
볼거리, 그 다음에 홍역, 볼거리,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에 홍역, 볼거리, 다음에 뭐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나네 한국말로. 루벨라가 뭐지? 루벨라가 뭐죠 한국말로? 홍역, 볼거리, 빨리요, 빨리. MMR, 홍역, 볼거리, 루벨라 뭐예요? 풍진 맞아요. 풍진. 요게 12개월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두, 그 다음에 일본 뇌염. 이렇게 해가지고 접종의 종류가 돼요. 그래서 이 접종에 대한 문제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접종 외워 놓으셔야 되는데 이거를요 그 한지혜 선생님 있잖아요. 그 유튜브의 강사 중에 그분이 굉장히 뭐 노래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애원해서 하는데 이거 노래로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그 한지혜 선생님 그 강의 가셔가지고 요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뭐 예방접종이랑 관련된 문제 쉬운 것들 예방접종 후 간호, 예방접종 전에 간호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성인에 대한 문제고요. 끝에만 읽을게요. 혈압 강화를 위한 식단. 혈압을 떨어뜨려 주기 위한 식단. 우리 고혈압 환자분들 식이 관리하잖아요. 그때 반드시 뭐죠? 저염식이 드시고 그 다음에 지방도 줄이고 콜레스테롤도 줄이고 막 이런 것들 보셨죠? 그래서 혈압 강화를 위해서는요. 저염, 그 다음에 저지방, 저염, 저지방. 그래서 지방의 섭취를 좀 줄여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그 여러분 포화지방이라고 있어요. 포화지방. 뱃살의 주요 요인이 포화지방. 그 인스턴트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거를 포화지방이라고 해요. 인스턴트 음식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을 제한을 해주셔야 돼요. 포화지방. 그 대신 불포화지방은 괜찮아요. 불포화지방은 우리가 보통 식물성 지방이라고 하는 거를 불포화지방이라고 해요. 배에 포화된다고 해서 포화지방이에요. 그래서 뭐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데 있는 거를 포화지방이라고 하겠고 불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물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고등어에 들어있는 고등어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포화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을 더 드시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보충제를 좀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요 칼륨을 좀 보충을 합니다. 왜냐면 칼륨이 요거 K잖아요. K. 이 칼륨이 나트륨을요. 얘를 갖다가 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혈압은 나트륨이 쌓이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칼륨을 갖다가 보충제로 먹어주면은 이 칼륨이 올라가는 나트륨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요새 핫한 약 중에 하나가 요 칼륨 제제 약들을요, 그 다이어트 하거나 여성분들이 미용 목적으로 많이 먹기도 해요. 왜냐면 전날 짜게 음식을 먹고 나서 부종을 빼려고 일부러 이런 칼륨 제제의 보충제를 드시기도 해요. 부종 빼려고. 나트륨 저녁에 많이 먹고 자면 아침에 붓는다고 저녁에 나트륨 많이 먹고 나서 칼륨을 먹고 자는데 저는 그거는 좀 비추해요. 그래서 뭐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부종 있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칼륨 섭취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륨 같은 경우는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 조절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0번에 보시면은요, 상복부 수술 환자의 호흡기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체위가 뭐였죠, 여러분? 반자위 자세. 반자위 자세를 해주면 어떻게 되었다? 쪼그라들어 있던 폐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숨 쉬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호흡하는 거. 심호흡할 때 코로 깊게 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은 깊게 흡기하고 밖에 호기할 때는 입으로 길게 뱉어낸 거. 이런 거 호흡 방법. 그 다음에 체위 변경은 제일 좋은 반자위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기침해서 폐를 확장시켜주는 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B형 간염 전파 위험이 가장 낮은 상황. 여러분, B형 간염이 아까 뭘로 전파가 된다겠죠? 혈액, 혈청. 이런 것들로 된다겠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의료인들 우리 의료인들 같은 경우는 뭘 조심하셔야 되겠죠? 주사바늘. 특히 혈액의 오염